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 광화문 서울 하늘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이 장맛비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만 쳐다보느라 중국에게 무시당했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양의 비도 예보돼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홍길동. 홍길동이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동아일보 신문 기사 어떤 기사일까요? 남부, 중부, 남부를 오가는 홍길동 장마예요. 내일까지 최고 250mm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홍길동 같다는 장마 전선입니다. 전남에서는 벌써 1명이 실종됐습니다. 주택, 도로 침수 피해도 보고되고 있고요. 제방이 무너져서 주민 100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광주 전남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한 가운데 물바다가 된 도로의 모습입니다. 이게 저수지나 강 모습이 아니라 도로였던 장소입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수도권 지역에 여기저기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기상청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두 쪽 한국일보 일면인데 괴담과 과학 사이 함께 보시죠. 오염수 두 쪽 난 과학계 국민 불안 키운다라는 제목인데 점점 커지는 감독을박이에요. 이 국면 초기 때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쳤던 몇 명의 과학자들이 최근에 입장을 거둬들이고 있는 기류도 보입니다. 과학계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있는 거죠. 사회 혼란 커지는데 특정 과학자들이 과학적이지 않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학계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직격, 경향신문 신면 기사입니다. 축사 내내 전 정부 야당의 적대감 선 한참 넘었다. 비판적인 반응이 야권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라고 전 정부를 사실상 비판했습니다. 아주 강한 비판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정상화, 중앙일보 신면 기사입니다. 한일 위기 때 달러 교환, 안보 이어 경제협력 창구도 정상화됐습니다. 한일이 오늘 7년 만에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통화 스와프 규모 등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로부터의 어떤 외환 시장 불안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장맛비가 여기저기 번쩍번쩍 내리는 폭우가 예보되어 있는 오늘 아침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마보다 더 강력한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 민주당의 전문피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의 전주혜 원내대변인, 그리고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있다. 어디 가든 그냥 종전선언만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 전임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서 북한만 쳐다보느라 중국에게 무시당했다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연설, 어떤 연설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얘기한 안보 정체성, 괴담과의 전쟁, 이 두 가지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로 모두 전해드리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전임 정부의 이 외교 안보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50 미중 전쟁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한바탕 안보관의 논란이 일던 터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뭐라고 비판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의 외교는 5대양 6대주의 모든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발돋움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비판이었습니다. 사실상 전임 정부를 직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북한만 바라보고 중국에게 무시당했다. 그리고 유엔사를 해체하자고 주장하고 어딜 가든 종전선언만 노래 부르고 다니는 세력들이 있었다.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윤 대통령의 안보관과 관련된 비판이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렸는데 또 마침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명백한 이 남침, 이 부분을 외면한 채 미중 간의 어떤 권력 다툼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시각, 어찌 보면 약간 논란적인 시각의 책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개해서 한바탕 지금 논란인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대통령이 연설문을 아마 직접 그 손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저런 이야기를 그 밑에 있는 비서관이 뭐 함부로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지금 좀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촉발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또 그 중국 대사 관저 가가지고 싱하이밍.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도종환 의원이 또 티벳까지 가가지고 그때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은 그 도종환 의원이 거의 폴더 인사를 하는데 그 당서기는 딴 데 보고 있는 그런 사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어떤 나라냐면은 사실은 6.25 때 참전한 나라예요. 우리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그런데 미중 전쟁은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중국이 미국과 진짜로 이제 그 전쟁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그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에 정식 군대가 그 참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정식 군대가 참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로 따지면 그 임진왜란 때 의용군이, 그러니까 그 정규군이 아닌 그런 그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뭐 북경에 갔을 때 그때 뭐 혼자 밥 먹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혼밥 논란이 있었죠. 중국에서 문 전 대통령의 혼밥 논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호도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변명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한번 이 자리에서 끊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한국자유총연맹 자리잖아요. 거기에 대통령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있어가지고 89년 4월 1일 날 그 법에 따라가지고 세워진 단체거든요. 그 이후에 여러모로 이제 자유총연맹이 그렇게 제대로 대접을 못 받다가 대통령이 뭐 마침 가신 김에 아예 작정을 하고 작심을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심 발언이다. 야당에서는 극우 같은 발언이다라며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정부를 굉장히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가장 유명했던 말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념적으로 굉장히 자유를 외치시고 전임 정부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실 거였으면 검찰총장직을 왜 수락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사실 중국에서 무시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무시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일본한테 당하고 있다. 지금 정부 일본한테 당하고 있는 것이 무시다라는 말씀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중국에게 무시를 당했다면 수출 흑자를 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가장 수출 흑자를 많이 낸 곳이 중국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시를 당한 것이 아니고 실리를 추구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념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무시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웬만하면 대통령께서 발언하실 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예. 어저께 제 발언을 보고는 눈을 의심할 정도였거든요. 사실 많은 언론만 봐도 이렇게 이념적으로만 적대시적으로만 대할 수 있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들었었고요. 사실 언론보다 유튜브를 보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 못 보게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전용기위원회 강한 비판이었습니다. 전재호 의원님, 이제 윤 대통령의 작정 발언입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 종전선언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뭐 아주 먼 꿈에 그쳤죠. 그리고 대북 제재를 좀 해제해달라라고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가 좀 외교적인 노력을 한 부분도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보기에는 아니 어떻게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얘기하고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느냐 이건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좀 강하게 작심 발언한 것 같은데 혹시 계기가 있습니까? 이런 발언. 저는 사이다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종전선언 노래 부른 거 맞죠. 작년 이맘때 그 국민의힘에서 세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TF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만들었던 PPT를 아직도 지금 제가 이렇게 핸드폰에 가지고 다니는데 그날 2021년 9월 22일에 저녁 6시 30분에 북한 해수역에서 우리나라의 그 해수부 공무원이 발견이 됐죠. 근데 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결국은 피살 당했습니다. 예.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다음 날인 2021년 9월 23일 1시 26분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화상 연설이 있었죠.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종전선언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제대로 대응을 안 하고 북한에 그 통지문을 보낼 수 있는데도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이게 북한의 심기를 결국 건드려서 이 종전선언에 유엔에서 하는 그 종전선언에 좀이라도 흠이 갈까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고 안 한 건 아니냐. 네. 대통령에게도 아무런 보고를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을 했던 것이고 이로 인해서 결국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결국은 몇 분의 뭐 정의용 그 안보실장이랄지 서훈 또 안보실장 이런 몇 분이 다 기소가 지금 됐죠. 예.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은 관심이 없어요. 본인이 하고 하자 하는 이 유엔에서의 종전선언 이거 어떻게 해내가지고 본인의 업적으로 만들려는 이것이 바로 제가 본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어제 대통령께서 저는 사실대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으로부터도 저희가 또 할 소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 중국에게도 할 소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저는 그런 면에서 외교에 물론 중요성은 있습니다만 어제 할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이제 조간 신문들의 분석에 따르면은 이런 작심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6월 호국보훈의 달이고 또 하필 공교롭게 호국보훈의 달에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인사가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막말을 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개한 책이 굉장히 안보관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겹쳐서 자유총연맹에서의 또 윤 대통령의 저런 발언이 나온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연설 가운데는 허위, 괴담을 유포시키는 세력이 있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여야 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야당이 장외 집회, 장외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선거가 얼마 남지 않고 공천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 장외 집회 참석 인증샷을 야당 지도부가 요구했다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음 달 1일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대회를 예정인데 한 지역이 문자 공지 내용이 보도됐어요. 각 지역인은 깃발 들고 참석하라. 도당 깃발은 오후 3시에 집회 장소에 세우겠다. 참석 인증샷과 명단을 요구하겠다고 공지를 해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인지 아니면 살짝 공천 경쟁의 성격인지
라는 비판적인 분석도 동아일보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관 기자, 첫 장애 집회 참석 인원이 중요하다. 당내 일각에선 해도 너무한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강력경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여기 이제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조금 인원이 좀 더 많고 또 이제 단일 대우의 모습도 좀 보여주면 좋겠고, 왜냐면 또 세 달 첫 집회인데 몇 명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공천 시즌이고 선거 시즌이다 보니까 각 민주당 지역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무슨 고등학생도 아니고 참석 사진까지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뭐 안 가면 공천 안 주겠다는 거냐, 이런 목소리도 있다라는 김지현 동아일보 기자의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나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근거 없는 허위 괴담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쟁점을 어떻게든 강하게 끌고 나가려는 의지가 상당히 엿보입니다. 지도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상황이다 보니 당장 공천을 앞두고 있는 각 지역의 입장에서도 올라와야 하는 실정이죠. 서울에서 시작합니다만 각 지역에서 대거 이 인원들을 동원해야 하고, 서울에서 소위 말해 상당히 성대하게 집회가 이루어져야 이어지는 지방에서의 순회 집회도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밑바탕에 깔린 것 같습니다. 아마 서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는 실제로 마음이 동해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동한다기보다 어쩔 수 없이 행동에 따라 나서야 하는 입장인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쟁점인데, 이 문제를 놓고 어느 정도로 집회의 규모가 아닙니다. 집회의 내용, 설명 사항이 국민들을 설득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이고, 국민들을 설득해 낼 수 있다면 집회 참석 인원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집회 참석 인원은 결국 새 과시에 불과하고, 새 과시는 민주당의 일이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은 우리 정부와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명쾌한 정리였습니다. 여야는 과학적이라는 것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 중입니다. 먼저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고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우리가 하는 건 괴담이라고 하고 자신들의 주장은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후쿠시마 앞에서 잡힌 우럭에서 세슘 기준치 180배가 넘게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온다는 건 괴담이다, 이런 식의 얘기한 거거든요. 알프스로 걸러서, 근데 걸러더라도 기준치가 넘었으니까 일본은 그걸 바다랑 섞어서 그렇게 한다고 남아있는 핵종이 사라집니까? 30년 이상 계속 흘리면 30년 이후에 바다가 안전한지 확인을 했나요?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과학이거든요. 민주당에 수없이 많은 의원들이 성명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되지도 않은 외국의 자료를 인용을 하면서 5개월에서 7개월 후에 우리 바다로 방사능 물질이 유입될 거라고 주장을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5개월에서 7개월 뒤에 대한민국 바다에서 채수를 해서 이러한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5개월, 6개월 뒤에 방사능이 유입이 안 됐었을 때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민주당이 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사능이 우리 바다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다면 사실 그건 되돌릴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책임지시겠다는 건지 좀. 국민들께서 표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어민단체가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국회를 찾아간 어민단체들의 호소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한국연안어민중앙연합회 어민들, 어제 국회 앞 기자회견, 수산인과 수산물 판매 상인을 볼모로 잡는 인질극을 던버리지 마라. 우리 바다를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정치인, 언론, 가짜 전문가들이다 라며 불철주야 고기 잡는 사람인데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짜 괴담을 분명하게 잡아달라라고 어민단체들은 호소를 했습니다. 자, 이 절하는 모습. 사실 정법전, 네네. 어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호소해요. 어민뿐만 아니라 뭐 횟집 사장님이랄지 굉장히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피해를 지금 입고 계신데, 아직 방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조간신문을 보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에 사람이 텅텅 빈 모습도
나와서 많이들 지금 힘드실 것 같은데. 네네. 자, 이 어민들의 호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렇게 지금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저 모습이 사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그다음 뭐가 생각이 났냐면 지난번에 국감에서 박범계 의원이 그 법무부 장관 국회 그 의원 할 때 그 국감에서 뭐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랬었잖아요. 예. 저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뭐 알프스로 해가지고 오염 처리수가 그 어떻게 안전한지 그 여부보다도 5개월, 6개월 뒤에 지금 이제 어떤 그 교수님들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방류하고 나서 5, 6개월 뒤에 우리나라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5, 6개월 뒤에 우리나라에 그러한 오염된 물질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그 봐야 되겠어요, 저는. 그러면 7월 달에 만약에 일본이 방류한다라고 하면 1월이나 2월에는 우리 남해 바다든 어디든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안 오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저렇게 무릎 꿇고 있는 어민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그런데 제 생각에는 민주당은 굉장히 무모한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2011년에 방출된 원조 핵 폐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말대로 하면 2011년도에 이렇게 막 쓸려나간 거는 그야말로 원조 핵 폐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지난 12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단 말이죠. 침대는 가구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일본은 과학이 아니에요. 일본에 대해서는 그냥 과학적이고 뭐 논리적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일본이 한 건 무조건 나쁜 일이고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뭐 한 이야기는 다 일본 편드는 거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러한 그 판단에 그 근거한 의사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전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난 혼란에 빠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일본이 싫고 아무리 믿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 정서를 자극한다고 해도 이거는 진짜 너무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어민들과 또 수산물 가게 사장님들에게 좀 피해가 좀 안 갔으면 하는 국민들 바람 또한 있습니다. 뭐 100번 양보해서 아직 방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꾸 이 생선을 기피하시는 그럴 필요는 사실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어제 그래서 굴비랑 고등어, 삼치를 한 2박스씩 샀어요, 택배로. 제가 이제 지난 맛있더라고요. 금요일에 저희도 그 윤대용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가락동 농수산시장에 저녁에 갔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금요일 저녁인데도 너무 한산합니다. 텅텅 그런데 비었군요. 저는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사실 수산물, 이 싱싱한 수산물도 안 팔려요. 그런데 젓갈 가게 80대 그 사장님이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수산물도 사면서 젓갈도 사가는데 지금 젓갈이 너무 안 팔린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민주당이 이 괴담 때문에 지금 소금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재료비가 일단 많이 들고 그리고 사람이 와야 젓갈도 사는데 뭐 수산물만 안 사는 게 아니라 젓갈도 안 사요. 그러면서 저희를 자꾸 하소연하시는 게 점심도 못 먹었다. 그때가 6시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점심도 못 먹었고 이거 정말 살려달라고 하소연하시는데 저희가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분들의 이 눈물, 이 고통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지금 사드 괴담, 광우병 괴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 입 씻고 계시잖아요. 지금 누가 나서서 그때 피해본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그 축산업자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리고 성주 사과, 참외 이분들한테 또 사죄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국민들의 이 괴담 잊지도 않는 것을 가져가지고 선전성동을 하는 이것이 저는 정말 민주당은 국민들을 바보로 알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광우병으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2008년도에 국민이 2023년에 국민과 똑같다. 우리는 선동하면 할 수 있다. 내년 총선 이길 수 있다. 절대로 아닙니다. 2008년의 국민은 어떻게 선동에 한번 속았지 모르지만 2023년의 국민은 2008년의 국민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민주당에 꼭 하고 싶고요. 이렇게 괴담으로 정말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 눈물 짓게 하는 것 이거 정말 더 이상 이 무책임한 정치를 또한 무책임한 언동을 저는 멈춰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
자, 전용기 의원. 당연히 우리 어민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실제로 국민 불안은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이 어민들의 피해가 궁극적으로 없도록 만들려면 이 방류 자체를 막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정부 여당이 과학을 빙자해서 일본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정부 여당이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일본의 통계인 거고 일본과 관련된 통계들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시찰단이 가서 진짜 조금이라도 시료를 채취해 와서 이것을 한국에서 안정성을 검증했다면 이거 믿을 수 있는 자료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료도 가져오지 못했고 지금 일본에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검증해봤는데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과학적이고 안정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부 여당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후쿠시마산 쌀 생각해 보면 됩니다. 후쿠시마산 쌀. 일본에서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이거 문제없다, 오염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오염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증명하지 않아도 일본에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 그거 받아가지고 지금 정부 여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후쿠시마산 쌀을 먹습니까? 절대 못 먹지 않습니까? 국민 감정상 후쿠시마에서 핵 발전소가 폭발했고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쌀도 못 먹는 마당에 그 후쿠시마 핵 폭발을 정화시켰던 녹였던 그 바닷물을 다시 방류하겠다 하는데 거기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이라 이야기를 하지만 이의 근거는 전부 일본에서 나온 것이고 일본의 과학적이고 기술적이다라고 주장을 정부 여당이 대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괴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정성과 기술적인 보증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세슘 우럭이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세슘 우럭이 나오자마자 일본에서 갑자기 다급하게 해저 조사를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세슘이 180배 이상 많이 검출된 우럭이 나오니까 이제 부랴부랴 해저 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일본 언론을 통하면 7월 4일 날 방류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 IAEA에서 안정성 검사도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이미 답이 정해진 것처럼 7월 4일 날 방류하겠다고 시운전까지 마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괴담이 아니고 이것은 일본의 주장. 일본은 본인들 땅에서 가지고 있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희석시켜서 방류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줄 수는 없다는 거죠. 적어도 IAEA의 과학적 안전 검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정부는 이거 안정성 검증이 안 됐으니까 방류 중단하라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IAEA 결과 나오면 그럼 민주당이 이제 괴담 선동 그만두실 그걸 거예요? 나오고 하라는 거죠. 조만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IAEA 결과 나오면 그거는 좀 믿으실 거죠? 그러면 그걸 후쿠시마산 쌀도 그걸 믿으신다고 과학적이고 생각을 하고 기술적이라고 아니에요. 얘기하는데 믿습니까? 이거는 이제 IAEA 결과 나오면 그럼 거기 그거 수용하십시오. 그거를 어떻게 밝힙니까?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게 알프스의 이 장치를 통해 가지고 다 정화된 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난주에 박일영 교수님, 충북대 약대 교수님인데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민주당의 얘기는 나라도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난주에 그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님이 또 국민의힘에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100년을 그 생선을 먹어도 엑스레이 한 번 하는 이 정도의 그 피폭량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괴담으로 선동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자, 약대 교수나 아니면 어떤 교수들의 이런 논문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이론적인 뒷받침으로 이게 왜 후쿠시마 오염수가 왜 이게 우리나라 국민에게 안 좋은 건지를 그거를 좀 말씀을 했어요. 과학 데이터는 아무것도 제시를 못해요. 무조건 선동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AEA 결과 나오면 민주당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아직 방류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방류하기 전부터 지금 선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누구 편이냐고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수학자의 편이에요? 아니면은 도대체 누구 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삼중수소가 지금 동해안의 것보다 50배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그때 중국 대사 나와서 그 얘기 하나 있습니까? 왜 상관없는 일본 얘기 가져가서 일본의 그 오염수를 같이 막아달라.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재명 당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지금 당대표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맥락 없는 얘기를 진짜 그만하시고요.
아예 이해 결과 나오면 깨끗이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싸울 일도 없고 이 지긋지긋한 국민들도 이 싸움 보기 지긋지긋하실 짧게 겁니다. 한 그래서 말씀만 드리면 과학적 데이터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과학적이고 기술적이니까 당연히 좋죠. 근데 이거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과학자들 이야기는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의 문제점은 이거 위험하지 않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듣고 이거 위험하다, 정말로 문제가 있다, 방류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안 듣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과학자가 누구 있냐고요. 그러니까 대보세요, 이름을 이 자리에서. 자, 이름- 잠깐 얘기했잖아요. 저는 정용훈 교수님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박일원 교수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과학자를 그러니까- 이름을 한 명이라도 대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좋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전혀 없고 일본의 데이터 근거를 믿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일본은 후쿠시마산 쌀도 안전하고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먹어서 응원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 어떻게 믿냐는 겁니다. 항상 거짓말만 해왔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여야 간의 논쟁이 상당히 좀 격해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열기도 뜨거운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운데 정부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이 발언 이후로 실제 국내의 소금값이 급증을 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제가 최근에 소금을 가정이나 또 업소에서 많이 사재기를 한다고 하더군요.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유행 같은 것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만약에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화된다면 그 시점 전에 생산된 소금과 그 시점 이후에 생산된 소금의 가격이 다를 것이다. 자, 이 발언 이후에 소금 판매액이 폭증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5.9배, 7.2배, 5.4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등에서 이 대표 발언 이후에 소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걸 뒷받침하는 보도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소금 사셨습니까? 아니요, 소금을 미리 사진 않았습니다. 네. 사재기를 한 적은 없고 굳이 소금을 미리 사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는 그렇군요. 못합니다. 삼중수소 소금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모두 증발해 버린다는 부분은 믿습니다. 그건 과학이죠. 삼중수소는 물과 함께 증발되기 때문에 네네. 소금에서 물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삼중수소는 다 이제 증발을 하는데 이게 약간 국민들의 우려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소금과 관련한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사실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인데 그 불안에는 과도한 측면도 있지만 불안이 아주 근거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를 사드나 미국산 쇠고기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일 평면에 놓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는 북한의 무력 공격을 막는다는 이익이 있고 미국산 쇠고기는 소비자가 소고기를 값싸게 구입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만 이 오염수 방류 문제는 우리가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방류하지 않으면 좋죠. 그로 인해서 일부라도 우리 국민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현재 정부 여당이 국민들을 상대로 과도한 걱정이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모습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 가지 측면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염수 처리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가, 일본으로부터 그 과정을 확인할 조치를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밟아 나갈 것인가, 향후 어떤 단위 내지는 몇 년에 걸쳐서 이 오염수 처리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을 가지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만약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된다면 이때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일본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절대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는 없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만 예. 일본이 요구를 해왔을 때 그때는 일본은 어떠한 대처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일본에 취할 조치에 대한 설명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 것 같고 현재 국민들을 상대로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정부는 가까운 우방이지만 취해야 할 조치는 취해야 하고 그 사이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조율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일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법전. 네네. 요 이 대표의 발언 이후에 소금 사재기 현상이 급증했다라는 보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치권에서의 어떤 괴담 선동 논란을 두고서 괴담 선동이 아니다, 괴담 선동이 맞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있다, 아니다, 국민을 우려해서 하는 거다, 뭐 갑론을박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소금만 놓고 보면 어떠세요?
경제학은요, 인간이 사람이 합리적인 존재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었어요. 예. 그런데 경제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그걸 발견했냐면 사람이 맨날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감정적인 존재이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된다. 경제학이 그렇게 발전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뱅크런이에요. 뱅크런은 뭐냐면은 어떤 은행이 무너졌을 때 건전한 은행도 사람들이 저 은행도 무너질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러면은 덩달아 다 예금 인출하게 되고 그러면은 건전한 은행까지도 무너진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 킬러 문항하고 오염 처리수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불안을 조장하고 불안을 자극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소금이 집에 뭐 소금이 썩습니까? 지금 굳이 없어도 되는데 소금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소금이 또 오염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니까 그러니까 썩지도 않은 소금을 저렇게 사재기하면서 저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이 무슨 이익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그 오염 처리수 뭐 수십조 들여가지고 고체화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이재정 의원이 그 외교부 장관한테 어떻게 질의를 했냐면 저렇게 오염수 방류하는 거는 일본의 주권적인 문제 아니냐라고 이재정 의원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에. 근데 그거는 일본의 주권적 행위가 맞잖아요.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라고 하면 그럼 저부터도 저거 그 돈 니네 돈 들여가지고 고체화해라 지시를 할 텐데 우리가 그런 지시를 한들 백날 한들 그거 일본이 따르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저렇게 하느냐. 그거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고 선동하기 위한 거 그 결과로 피해 본 사람은 누구냐? 우리나라 어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민들이 저기 나와가지고 이 땡볕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무릎 꿇고 있는 것인데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간과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가운데 80년대 미 문화원 점거 운동을 주도했던 86 운동권 그룹의 하문경 삼민투 위원장이 이 오염수 논란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건 사실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싸움입니다. 12년 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저하고 대학 동기고 전 대학교 다닐 때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제가 군산에 출마한다 보니까 출판 기념회에도 오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죽창가를 부른다고 할 때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저가 미쳤나?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사인이거든요. 신호거든요.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방통위에 해임 통보 등을 했습니다. 어떤 사유일까요? 주제 공개합니다. 진격의 감사원 불타오르는 선. 아시다시피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의혹이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특전 종합편성 채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종편 재승인 점수를 조작했다라는 의혹이 나왔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방통위가 KBS에는 재승인 조건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면죄부를 줬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요는 감사원의 이 같은 통보, 방통위는 이래도 될까입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자, 감사원이 방통위에 해임 통보했어요. TV조선 재승인 심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혐의로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 파면을 통보했고 참호 전 운영지원과장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정기감사 보고서에는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방통위의 감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니까 감사원이 볼 때도 TV조선 재승인 점수가 조작이 됐는데 그 조작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악의적이고 좀 고의적으로 방통위 관계자들이 관여했다. 파면 해임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결론인 거군요. 물론 이 사건은 감사원이 최초로 적발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입니다만 검찰이 관련자들 상당수를 구속 기소했고 그 대상자인 양모 전 국장이나 참호 전 과장은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실행 업무를 담당했다는 것이 검찰에 이은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물론 이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최근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피고인 6명이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감사원이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파면과 해임을 건의한 것 같은데 양 전 국장의 경우에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파면 통보가 실효성은 없습니다만 차 전 과장의 경우에는 실제 징계 절차를 거쳐서 해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 기소된 혐의 자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허위 공문서 작성 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파면 해임 등 징계 배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당사자들은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데 형사재판이 불구속으로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 적어도 형사재판 1심이 마칠 때까지는 그 판결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오히려 양 전 국장이나 차 전 과장 등 피고인들이 이 혐의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자신이 있으면 굳이 형사재판 1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소송 단계에서, 즉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내놓고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 혐의 자체만 두고 보면 당연히 파면 노지 해임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전주혜 의원님, 궁금한 것은 그냥 공무원들, 국장 과장인데 국장 과장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냥 국장 과장 선에서? 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잖아요. 여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한상혁 이제 방통위원장도 기소가 된 것이고요. 뭐 저는 그 사실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주에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죠. 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사실은 이런 경우는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것이 뒤돌려진들 뭐 이거는 피해복이 안 되는 거라 웬만하면 사실 법원에서는 집행정지를 이런 경우는 해주는 것이 더 비율적으로 많을 텐데 지난주에 이제 이게 기각된 것을 보고는 정말 너무 이 비리 정도가 확실한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의 몸통의 한상혁 방통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이 국장이나 과장은 뭐 지시하는 대로 따랐겠죠. 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에 지시에 따랐다고 해서 그 죄책이 감해지는 건 아닌 것이고요. 뭐 그런데 이 감사원의 이제 감사 범위에 이 방통위원장이 들어가진 않아요. 기관장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 감사 대상인 국장하고 그리고 과장에 대해서 이러한 중징계 의견을 좀 내린 것이고요. 뭐 만약에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감사원에서 할 수 있는 뭐 이러한 징계 의견의 대상이었다고 하면 뭐 저는 같이 다 파면 의견을 냈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TV조선의 그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것은 저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딱 그게 너무 이제 그 유사하거든요. 막 또 그 죽을래 과장한테 막 뭐 화내가지고 결국은 또 바꾸게 하고 경제성을 결국은 저평가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방송의 정말 균형성과 공정성을 좀 지켜야 됐을 텐데 그런 점에서 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뭐 이런 면에서 빨리 이제 좀 방통위원회도 좀 공정성을 중심을 잡는 역할을 좀 제대로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감사원에 따르면 방통위가 특정 종편 매체의 점수는 조작을 했고 KBS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라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2017년 감사원이 가분 수용 기형적 인력 구조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KBS에 요구했어요. 방통위에서도 제어가 조건이 상위 직급 비율을 감축하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방만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방통위, 감사원 모두 다 한 겁니다. 재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왜냐하면 상위 직급이 전체 직원의 60%를 초과했다라는 걸 2017년 당시에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향후 5년 안에 상위 직급을 50% 이하로 줄이겠다라고 KBS가 밝혔고 2020년에는 그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단 2.6%만 감축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눈 감아줬다라고 감사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KBS 재심사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의결했다. 그냥 쓱 방통위가 눈 감아줬다. 면죄부를 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비가 되네요. TV조선한테 방통위가 했다라는 의혹하고 KBS가 재승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넘어가는 것이 대비되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상위 직급이 60%인 회사가 어떻게 적자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삼성전자에서 60%가 상무 이상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아무리 대단한 회사라고 해도 그 회사가 적자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은 그 적자를 어떻게 메꿉니까? 국민의 세금과도 같은. 잠시만요. 박영수 전 특검이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변인들은 혐의 인정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은행에 영향에 홍사하신 거 없으십니까? 자, 잠시 후에 박영수 전 특검의 영장심사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군요. 자,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묘하게 대비되네요. 방통위가 KBS에게 대하는 태도와 이 TV조선에게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른 것 아니냐, 많이 다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 직급이 60%나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내달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뻔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같은 잣대가 아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재승인 점수를 조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합격을 갖다가 했는데 합격한 점수를 깎으라고 그 위원들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구속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랑 똑같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패널 같은 거에 이제 시험이 있다라고 쳐요. 근데 제가 뭐 저든 누구도 이제 합격을 갖다가 했는데 여기 뭐 본부장님이나 높은 분이 딱 보더니 아, 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조건을 걸어. 뭐 살 빼는 거를 조건부로 해가지고 합격을 시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은 사실상 힘들죠. 네. 힘들죠.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그 방송사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동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뭐 기자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언론의 자유라고 지금 다 그러고 있는 판인데 방송국 자체를 갖다가 뭐 저기 합격된 그 방송국 자체를 날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엄청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고 그걸 누가 했느냐? 다른 데도 아니고 방통위가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양 국장하고 차 과장이 아직 1심 판결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벌써 이제 감사원에서 파면하고 해임하라고 했잖아요. 누가 생각이 나냐면 조국 전 장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언제 파면됐습니까? 기소되고 나서 한참 롱롱 타임 지난 다음에 이제서야 이렇게 파면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엄청난 특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케이스만으로도 또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상위 직급 60%는 일단 감사원이든 방통이든 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으니까 감축하라고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문제 삼은 거는 조금 정치적인 사안이 좀 많이 가미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행 과정을 방통위에서는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1년 만에 2.5%, 2.6% 감축했다고 우리 방금 봤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행 과정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KBS에는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정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거 끌어들이면서 이 감사원이 오히려 더 뭐 문제가 되고 오해를 받는 사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지금 그 감사원으로 주장하는 거는 그 TV조선 점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왜 KBS는 봐주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반대로 한번 해석해 보면 감사원은 왜 KBS를 끌어들이면서 TV조선 편을 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굳이 안 꺼내도 될 것들까지 가지고 오니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사실 그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인수위에도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뭐 감사원의 2인자인 사무총장에까지 올랐는데 본인들이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하면서 어느 한쪽 편을 들려고 하는 거는 감사원 사무총장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여야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상현 방통위원장에 대한 재판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감사원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 징계를 놓고 경론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1일 감사위의 최재해 감사원장, 조은석, 유희상 등 감사위원 6명, 유병호 사무총장 등이 출석을 해서 경론이 있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징계를 두고 어떤 내용일까요? 추미애 장관 의혹 있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이제 자녀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과연 이 이해 충돌이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와 관련해서 전현희 권익위가 유권 해석을 내렸죠. 문제없다. 그것이 유병호 사무총장 이하의 감사원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봤는데 조은석 감사위원은요. 결국 불문, 관련 내용 다 날려야 하는데 사무처 입장 생각해서 보고서에 써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정무위에서의 위증 문제인데 왜 위원님 혼자 불문이냐라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위법 부당이 아니라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조은석 위원의 이야기, 위법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게 표현의 문제냐, 기관장이 거짓말하면 되겠느냐라고 유병호 사무총장과 건건이 충돌한 대목도 채널A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법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감사원법 15조에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자기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척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감사원장에 대해서 고발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장을 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감사원과 관련해 가지고 모든 사안에 있어서 그 감사원장이든 뭐 감사위원이든 뭐 누구를 우르르 다 고발하게 되면 저 논리대로 하면은 감사위원 회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사위원 회의는 감사원법에 따르면은 제적위원회 가반수이거든요. 근데 제적위원이 7명이니까 4명은 의결이 돼야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 4명이 되기도 어렵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은 기관에 대해서 감사할 때 누가 징계를 하냐면은 기관장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현희 위원장은 전현희 위원장 자체가 기관장이기 때문에 셀프 징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기관주의를 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마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조 감사위원이 전현희 권인위원장을 두둔한 건 아니냐라는 보도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두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감사원 관련된 규정이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홈페이지에 가면 저 내용이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엄선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의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자, 조금 전에 중앙지법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 전 상황 보시죠. 대장동 일당에게 200억을 받기로 하고 5억 플러스 3억, 총 8억여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가 최근 검찰 수사로 제기됐죠. 네, 우선 먼저 여러 가지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네,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변인들은 혐의 인정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은행에 영향에 홍사하신 적 없으십니까? 자, 박영수 전 특검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한때 적폐청산을 주도했던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게 부적절한 돈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으로 구속 위기에 처한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50클럽 박영수 구속 갈림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업자를 돕는 대가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고요. 같은 혐의에 박영수 전 특검 계로 불리는 양재식 전 특검보 영장 심사도 진행됩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박영수 전 특검은요. 좀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검답게 예를 들어서 가짜 수산업자에게도 포르쉐 등등 여러 혐의에 대해서 무언가를 다양하게 받았다라는 의혹들이 제기됐었고 그 가운데에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다라는 참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변호를 자기 변호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다 결국 대장동 일당한테까지 지금 뒤를 봐주고 돈을 받았다는 혐의인데 구속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공직자로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덜어 있어 보입니다. 그 실망감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 이 사안은 혐의만 어느 정도 입증되면 구속이 불가피하고 현재로서는 혐의 인정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박영수 전 특검이 어떠한 자료를 내놓고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각종 의혹을 어떠한 측면에서 극적으로 반전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고 자연스럽게 중형 선고가 예상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유가 이 특경가법상 수재 일단은 받은 측과 관련해 검찰이 그동안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단행해 왔습니다. 박 전 특검, 양재식 변호사 이어서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 전 현직 임원에 급기야는 우리은행 전 부행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우리은행 전 부행장은 박 전 특검과 상당히 가깝다는 전원들이 나오고 있고 이 알선과 관련된 실행행위를 해주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측, 즉 대장동 일당도 대체로 입을 모아 이 알선 대가를 박 전 특검 측이 먼저 요구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준측의 진술이 비교적 탄탄하면 뇌물죄는 받은 측에서 반박을 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사안과 다르게 대장동 일당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물론 인정 범위의 일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 알선 청탁을 요구해 왔을 때 들어주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박 전 특검을 압박하기 위해서 일부 근거를 마련해 뒀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한 돈 중에 일부가 수수되었다는 혐의도 포함되어 있는데 3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5억 원은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것입니다. 5억 계좌 이체의 성격 관련해서 박 전 특검이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여러 인물들이 청탁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와 같이 준측, 받은 측, 또 현금 내지는 계좌의 흐름에 비춰본다면 혐의 입증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이고 법정형 자체도 높고 실적 권고 형량도 상당히 높은 이상 박 전 특검 측이 반전을 이뤄낼 만한 반박을 하지 못하는 이상은 영장 발부 가능성은 더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박 전 특검, 박영수 특검이 받은 8억 말고도 박영수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5차례에 걸쳐 11억을 빌려요. 그리고 이 딸이 퇴직금 5억을 받아요. 그리고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아파트, 싸게 분양받은 아파트 시세 차익까지 더하면 총 25억을 박영수 전 특검이 딸을 통해서 우회 수수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아니 특검이 그 돈이 어떤 돈이라고 봤습니까? 대장동 그 돈을요. 특검식이나 하셨던 분이. 이제 특검 되기 전에 이제 받으신 돈이긴 합니다. 예. 2014년에 이제 이게 이제 받은 그 돈인데요. 그럼 특검 하시지 말든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지금 오늘 영장 청구되는 거는 이제 우리 금융지주의 이제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이게 이제 금융임직원의 지위에 있는 으로서 받은 이제 8억 원에 대해서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얘기하신 뭐 딸이 받은 뭐 빌린 11억 원이랄지 퇴직금 5억 원 이런 게 그러면 어떤 그런 뭐 공모 관계로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은 충분히 또 추가적인 수사의 여지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딸에 대한 수사도 지금 뭐 좀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 50억 클럽이 이름을 올리시기가 좀 꽤 됐죠. 그런데 좀 이제서야 좀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오늘 영장 청구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장동 그 수사 그 대장동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사실 로비가 있었지 않았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습니다만 전모가 좀 하루빨리 좀 밝혀지기를 저는 소망하는 바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술술 진술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이 대목인데 박 전 특검 체면 세워주기라고 대장동 사업협약 체결 보증금 5억 원 빌렸다라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정법전, 검찰은요 이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으로부터 빌린 5억이 향후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
발급 청탁 대가 50억을 지급하기 위한 보증금이라고 의심하고 있고요. 네네. 김만배 씨도 검찰에서 진술한 게 박 전 특검이 사업에 관여한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려고 다른 곳에서 어쨌든 대장동 일당에서 받은 5억을 다시 박영수 전 특검으로 하여금 5억 투자하게 했다. 뭐 지금 이거를 진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김만배 씨가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그다음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말을 저렇게까지 하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무슨 감정이 있는 건가,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김만배 씨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 세이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남욱하고 그 박영수 특검이 같은 로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욱이 뭐 변협 그 회장 옛날 저도 생각이 나는데 그때 저희 사무실 오셔서 인사도 하고 박영수 특검이 그랬었거든요. 그때 뭐 남욱이 왔었나 안 왔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세트로 남욱과 박영수가 같이 일을 했을 거고 김만배는 옆에서 그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니까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박영수 특검은 어떤 분이냐면요, 검찰에서 총장 빼고는 다 한 사람이에요. 대검 중수부장도 하고 검찰의 넘버 2가 대검 차장이 아니고 서울 고검장이거든요. 서울 고검장까지 다 했는데 국정농단 관련한 특검을 언제 했느냐? 2016년 11월 달에 했어요. 그런데 저런 일들이, 지금 저런 지저분한 일들이 언제 있었느냐? 2014년, 15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들한테 수백억을 약속받고 실질적으로 8억을 받은 것이 3억, 5억 받은 것이 2014년, 2015년인데 그런 일을 했으면 좀 양심이라도 있으면은 2016년에 나라가 막 혼란스럽고 그럴 때 특검을 맡아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그걸 어떻게 수락을 할 수 있었는지 저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런 분들이 특검을 맡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가지고 그 국정농단 수사 자체가 이게 제대로 된 것이냐에 대한 또 의심까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박영수 특검은 그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핫투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전 보좌관 박모 씨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박모 씨는 이정근 녹취록에도 나오죠. 선거 관계자, 국회의원에게 금품 전달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와 관련해서 송 전 대표의 개인 후원 외곽 조직인 먹사연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루어졌고 이 증거인멸 지시를 박 보좌관이 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먹사연 증거인멸, 검찰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교사도 박 전 보좌관에게 포함을 했어요. 지난해 11월 사무실 PC 하드 교체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박모 보좌관이 먹사영 사무국장에게 경성 캠프에서 활동, 관련 자료 은폐 목적, 당시 이정근 녹취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에 하드 PC 교체 지시가 이루어졌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 출국 이전부터 먹사연에서 돈봉투 사건 관련 조직적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정기적으로 교체한 것이다. 견강부회, 오비 일학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이 검찰이 보고 있는 의혹대로라면 송 전 대표가 그간 본인에게 했던 해명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내용이라 자 이거 지금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굉장히 좀 주목되는데요.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 증거인멸은 지난해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루어지다 보니 돈봉투 의혹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6개월 전에 이루어진 증거인멸입니다. 그렇다면 송 전 대표 측의 해명대로 통상적인 하드디스크 교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2022년 10월에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이 휴대전화에서 여권 인사들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 다수 존재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녹취 보도가 나오는 그 시점하고 PC 교체가 이루어진 시점이 동일 시점이다. 비슷한 시점이다 보니 증거인멸의 동기가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되고 이 부분을
검찰이 놓치지 않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포착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혐의가 인정된다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박 전 보좌관이 어떠한 취지의 해명을 할지 돈봉투 살포 의혹도 사실이 아니고 자신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돌아가는 판세에 비춰보면 돈봉투 살포 의혹 자체를 부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구속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이 핵심적이지 않았고 단순히 지시에 따라서 일정한 행동을 한 데 불과하다, 부안해동한 데 불과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볼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하면 증거인멸 행위까지 포함해서 결국 구속영장 발부는 불가피해 보이고 박 전 보좌관이 구속영장을 발부받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송 전 대표가 이미 검찰을 2차례 찾아가 자신을 수사해달라고 요구를 해왔는데 박 전 보좌관이 구속된다면 불가피하게 또는 신속하게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근 녹취록에도 박모 보좌관과 먹사연은 몇 차례 등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돈을 한테 받아서 이제 돈을 만드는 건 가 만들었고 밥값이며 이런 계산들도 다 했고 성격에는 정말 송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허투루 안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송 주변에 돈 가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 후원하고 뭐 이런 거 자기가 받고. 자, 송 전 대표는 그간 본인에게 제기된 증거인멸 내지는 뭐 말맞추기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해왔는데 이른바 깡통폰 제출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송 전 대표는 이렇게 길게 설명했어요. 프랑스에서 한국 전화를 쓰면 요금도 많이 나오고 스트리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프랑스에 갈 때 한국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학교에서 제공한 현지 휴대전화를 쓴 것이지 일부러 증거를 인멸하고 휴대폰을 버린 것은 아니다. 라는 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먹사연의 하드디스크 교체한 것도 해명이 좀 비슷한데 수사가 개시되기 한참 이전에 어떻게 알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겠느냐. 송 전 대표 휴대전화 폐기도 수사 개시되기 한참 전에 프랑스에 간 건데 어떻게 증거인멸을 했겠느냐라는 거지만 공통된 그때 당시는 이정근 휴대전화 녹취록 보도가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해 11월 그 언저리라는 거죠. 전현기 의원님. 사실 뭐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바가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고요. 사실 구속영장 청구 과정들을 봐도 그리고 우리가 국회 표결에서의 내용을 봐도 어디까지 사실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이 지속적으로 이정근 녹취록이 짜집기 됐다라는 주장이 지금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빠르게 수사를 좀 진행시켜줬으면 좋겠고 송영길 대표가 검찰을 왜 계속 찾아가겠습니까? 검찰에서 이미 송영길을 확신범으로 지목을 했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돌아와야 된다라는 의중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송영길 대표가 파리에서 돌아왔고요. 그다음에는 출국 금지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단 한 차례도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던 거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아직까지 뭐 증거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못 찾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빨리 해당 내용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윤관석 의원과 이제 그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돼가지고 영장 실시 심사를 해서 그 두 분 중에 뭐 한 명이라도 구속이 됐다면 더 빨리 수사가 되겠죠. 근데 그걸 지금 막은 게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부결을 좀 시켜놓고는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지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결을 좀 시켜놓고 왜 수사 안 하냐, 이거는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민주당의 이러한 체포 동의안 그 부결 때문에 지금 이 돈봉투 살포 사건의 지금 수사도 사실 지연되는 게 맞아요.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게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박모 보좌관에 대한 실시 심사가 마친다고 하더라도 송영길 대표는 어쨌든 이간에 그 20명의 의원들에게 그 돈봉투 살포에 지금 또 연루가 있다는 관여하고 있다는 혐의를 또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윤관석 또 이성만 의원의 기소 후에 이제 송영길 대표에 대한 소환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법전 하나만 질문할게요. 만약에 박모 보좌관에 대해서 다음 달 3일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그리고 이 증거인멸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이
상당히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송 전 대표가 휴대전화를 바꾸고 깡통폰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송 전 대표의 해명의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드디어 송영길 전 대표가 원하는 시간이 오는 거죠. 예. 검찰에서 부를 테니까. 뭐 굳이 중앙지검 앞에 텐트 안 치셔도 그래도 이제 원하는 그 시간이 올 텐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되면은 그 핵심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그 박 전 보좌관이 어떻게 그 판단을 할 것이냐. 내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내가 내 선에서 다 그 이불 자물쇠를 갖다 딱 잠그겠다. 그러면은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그 감사한 일이 될 거고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실상은 이러이러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보고가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송영길 대표가 지금까지 부인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는 그러한 그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수사가 전개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좌관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불체포 특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막아놓고 왜 수사가 지연되냐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도 불체포 특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몸통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몸통이라고 수사하라고 막 얘기하는데 나오는 사람 누굽니까? 곽상도 전 의원 나오고 국민의 임사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검찰 수사가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언론 플레이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럴 거면 송영길 대표를 빨리 소환해서 조사를 끝내고 그다음에 문제 있는 거 착착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정도 답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몸통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전주혜 기소가 의원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몸통 자꾸만 이상한 다른 말씀하시는데 몸통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소가 돼서 이미 기소됐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몸통부터 바로 할 수 없다니까 밑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거라 송영길 대표는 어차피 윤관석, 이성만 의원 조사를 한 다음에 기소한 다음에 이다음에 이 박모 보좌관 또 기소유예 결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몸통을 먼저 부르지는 않죠. 어차피 다 잡아가려고 그게 하겠죠. 수사의 ABC입니다. 예, 자 수사의 ABC다. 어차피 다 잡아가려는 것이다. 여야의 의견 또한 팽팽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소개하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하죠. 대치동을 향한 칼끝. 대형 유명 입시 학원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특히 킬러 문항 등을 매개로 사교육 대형 업체에서 이권 카르텔이 존재한다라는 비판의 발언도 나왔는데요. 세무조사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보시죠. 어제 국세청이 불시에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시대인재, UA 등 유명 대형 학원들이 동시에 일시에 세무조사를 받은 겁니다. 회계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를 국세청은 확보하려 나섰습니다. 입시업계 관계자, 과거에도 사교육 이슈 있을 때 세무조사했는데 이번 비정기 조사는 MB정부 이후 처음이다라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자, 강력경사 출신의 박성미 변호사님, 이번 세무조사는 어떤 목적입니까?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된 언급이 나온 이후에 불시에 시행된 세무조사인데 정기 세무조사를 1년에 한 번씩 받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마 탈세와 관련된 제보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탈세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예, 제보가 없이 세무조사를 단행했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국세청이 모를 리가 없는데 탈세 제보가 없거나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이 세무조사를 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을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도 존재하고 한번 세무조사를 해봤는데 드러나는 사항이 없으니 먼지털이식 조사를 한 다음 과세 부과 처분을 한 것도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춰보면 국세청이 나름 탈세 제보를 받고 세무조사에 나선 것 같은데 이권 카르텔과 이 탈세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권 카르텔 형성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현금 수수가 다방면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이 세무조사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세무조사는 언뜻 상당히 멀어 보이긴 합니다만 기왕 세무조사에 나선 이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다면 충분히 응징해야 하고 이를 넘어서서 이권 카르텔이 존재한다면 그 전모도 밝히는 세무조사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그거 관련된 보도가 나왔는데
특히 대치동 유명 학원가로 상징되는 사교육 업계가 킬러 문항을 마케팅 포인트로 앞세우면서 과도하게 사업을 늘리는 과정에서 여전히 고가의 사교육 시장을 중심으로 현금 결제 등을 이루어지면서 여기서의 이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가 적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제보가 국세청에 들어온 것 아니냐라는 보도도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전통적인 세금 탈루 방법인데 정법전. 저희는 뭐 카드 안 받습니다. 현금으로 납부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5% DC 하면서 쓱 신고하는 뭐 의혹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애가 둘인데 수능 5번 봤단 말이에요. 수능 전문가 집안.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뭐 시대 이제 잘 모르실 분들도 있을 텐데 시대 이제 저런 거 학원 보니까 옛날 대치동 생각도 나고 저희도 대치동 보냈었거든요. 애들. 예.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학원비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비나 어떻게 결제되는지 현금으로 결제되는지 카드로 결제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국세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고 뭐 세금 신고 정확하게 잘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국세청이 무섭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건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불법적인 그러한 게 그 탈세 행위나 탈루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가운데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이 킬러 문항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에 동의한다. 현장 혼란 생각보다 안 클 것이다. 킬러 문항을 만든 건 교육당국과 평가원이다. 거기에 사교육은 대응했을 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메가스터디 회장의 입장은 이거군요. 공교육 정상화에도 동의하고 킬러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야권에서 제기하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유발했다라는 것은 영향 안 클 것이다. 네. 그러면서도 킬러 문항 우리가 만들었냐, 니들이 만들지 않았냐, 약간의 억울함. 뭐 킬러 문항을 물론 만든 거는 당연히 그 평가원에서 만들지 무슨 입시학원에서 이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킬러 문항을 이제 만든 뭐 이런 그 입시 또 출제 관련자들과 어떠한 그런 분들이 또 나중에 학원에서 또 근무하게 뭐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또 보도에 따르면 또 출제에 들어간 뭐 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도 또 스카웃의 대상이 되고 사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자연스러운 정보가 독과점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그런 노하우에서 비롯된 이런 그 사교육에 오히려 사교육이 늘어난데 사실 그 영향을 미친 건 맞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이번에 문제된 이런 킬러 문항 배제는 그 손주은 회장은 그 손사탐으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인데 그 사탐고 선생으로 그런데 이제 손 회장 이야기대로 이것이 킬러 문항에 배제되더라도 그래도 뭐 그 수능을 준비하는 고3생들에게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지금 그 수험생과 그 학부모들에게는 안도감을 주는 이러한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수험생들 전체에게 혼란을 유발할 것이다라는 비판과 지금 메가스터디 회장의 견해는 완전히 다른데 킬러 문항은 아주 1% 소수 상위권의 변별력을 중요한 문제이지 전체 수험생들에게 혼란은 없을 것이다라는 메가스터디 회장의 주장과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좀 상반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세무조사 당하고 있잖아요. 세무조사 때문에 그런 지금 뭐 것이다. 손 회장이 나와가지고 현장에 혼란이 있다 그러면 바로 치고 들어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현장에 혼란이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것 보고 나서도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대통령 한마디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세무조사까지 나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실제로 뭐 손 회장님이야 직접 당장에 지금 강의는 안 하실 거라고 보는데 지금 고3 수험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들이 반발하니까 여기에서 정부가 부담을 느꼈던 것이고 세무조사 바로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대통령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게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중국 욕은 하면서 중국의 통치 방법은 따라가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종의 세무조사가 보복 조치 아니냐? 보복 조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복 조치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보복 조치성이 보인다. 뭐 당연히 세금 탈루는 막아야죠. 이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는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교육 정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년 뒤, 법에도 4년 뒤에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5년, 10년 뒤에 이렇게 장기적 플랜으로 가야 현장에서 혼란이 없다라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당장 이번 수능부터 적용하라라고 하니까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중국이냐, 세무조사 보복조치 아니냐라는 의견. 전재현님. 좀 너무 그거는 이제 과도한 이 좀 발언이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죠. 중국을 민주당은 그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은 또 중국이 뭐 어떤 거는 좀 문제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 일사천리로 되는 건 아니고 이 지금 이제 우리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뭐 신혼이시라서 입시생을 둔 이런 자녀도 없고, 그러니까 입시생인 자녀도 없고, 대치동 학원가를 지금 아마 경험을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대치동 학원가를 좀 경험을 해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대치동 학원가가 사실 대기업화 됐습니다. 몇 년 전에 또 큰애 키울 때 대치동 학원가를 갔었는데,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달라졌어요. 굉장히 대기업화되고, 그 이유는 결국은 이렇게 수능 결국은 이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이 킬러 문항이나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결국 다시 이제 대치동 학원가로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치동 학원가가 굉장히 기업화되고 있다는 것이 몇 년 만에 제가 체험해 본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몇 년 사이에 정말 급성장한 그런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원들에서 당연히 이런 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어떤 제보가 지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당연히 이거는 세무조사를 하는 게 이게 공정과 상식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을 민주당에서 그렇게 중국식이라고 좀 폄훼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과도한 발언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중국을 존중하는 거는 완벽하게 중립외교적 측면인 거고요. 중국 통치 방식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민주당이 중국을 옹호해서 하는데 이걸 비판하냐, 이 논리는 안 맞는 게 중국의 통치 방식이 반민주적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반민주적인 것은 사실 극혐한다 수준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국에만 있는 공수처법을 만든 게 이게 공수처법 같은 게 그러니까 존중한다는 의미는 중립외교의 의미인 겁니다. 그거를 중국에 있는 이러한 공수처를 가지고 만든 게 이게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항상 존중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두 분 방송 끝나고 중식당 한번 가셔서 좀 깊은 얘기 한번 나눠보시죠. 저는 회 먹고 싶습니다. 회 드시라고. 회도 좋고, 그렇죠? 중식당도 좋고, 일식도 좋고, 중식도 좋고. 자,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비 피해가 없었으면 전 좋겠습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으나 오늘 치열한 토론 한번 스튜디오에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과 시원한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